요즘 국내에서 팰리세이드보다 구하기 어려운 차가 있습니다. 바로 소형 전기화물차 포토 EV와 봉고 EV입니다. 지난해 국내 전기 소형 화물차 시장은 1년 만에 무려 8,830%가 넘게 급성장했습니다. 2019년 100여 대에 불과했던 신규 등록은 지난해 14,394대가 팔렸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전기차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테슬라 모델 3보다도 더 팔린 수치였습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코나 니로 등 승용 전기차 모델은 부진했으나 줄어드는 판매량을 국산 전기차 트럭 모델이 살려준 것입니다. 포토와 봉고는 국내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끌어왔고 외국에서도 포라리, 봉고르기니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힘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 소형 화물차를 전기차로 만들어 도시 환경에 적합한 주행거리와 충전시간, 소형 상용 EV 특화 신기술을 이용해 투박한 화물차를 스마트하게 탈바꿈시켰습니다. 포토 EV와 봉고 EV에는 적재 중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주행 가는 거리를 안내하는 기술을 탑재하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등 기존 승용차에 있는 안전 편의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포토 EV, 봉고 EV의 장점으로는 전기차의 특징인 정숙함과 저렴한 연료비였습니다. 전기 충전 요금은 주행거리 60km 기준 급속 충전이 약 5,000원, 완속 충전이 약 3,000원인데 이것은 경유에 비해 5배 정도 저렴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각종 세제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할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 가격이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화물차보다 2배가 넘게 비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포토 EV 출고 가격은 4천만원에서 4,300만원인데 국고 보조금 1,800만원과 최대 1,000만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내연기관 포토보다 저렴한 1,3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전기차를 구매하면 신규 허가가 제한된 화물 운수 사업자 면허가 나온다는 것도 큰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원래 소형 화물차로 사업을 하려면 기존 면허 소유자에게 웃돈을 주고 번호판을 양도받아야 하지만 소형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소유자들은 싼 가격의 전기 화물차를 사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배출가스를 절감시키는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서울시는 대기오염에서 도로 이동이 미세먼지의 70%, 질소산업물 발생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의 50%와 질소산업물의 40%는 화물차가 내뿜는데 국내 전체 화물차의 70%는 1톤 트럭이었습니다. 특히 1톤 트럭은 도심 내에서 잦은 정차와 공회전을 하는 주행 특성을 가진 탓에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기오염의 주범이라 불렸던 소형 화물차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현대차는 전기트럭 라인업을 확대하여 상용 전기차 시장에서 꾸준히 입지를 넓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최근에 우체국과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중형트럭 마이티를 물류형 전기트럭으로 시범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투자한 스타트업 카누는 스케이트보드형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목적 전기트럭 MPDV 개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MPDV는 진칸이 폐쇄된 벤 차량 형태의 다목적 전기트럭으로 최대 37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3,600만원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카누는 작년 초에 애플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카누 측이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카누에 눈독을 들인 것은 전기차 플랫폼인 스케이트보드 때문이었는데 이것은 자동차 실내 디자인에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는 설계로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애플은 카누 인수에 실패하고 알려진 바와 같이 현대차의 힘을 빌어 애플카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카누와 같은 스타트업에 투자해 전기차를 개발하고 올해 자체적으로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탑재한 아이오닉5를 내놓습니다. 아이오닉5는 완충시 최대 450km를 달릴 수 있고 최고 출력 313마력,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5.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이오닉5는 테슬라를 앞다울 정도로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전기차보다 뛰어난 주행 성능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테슬라 독주를 막을 아이오닉5를 내놓았다며 이 차를 우스갯소리로 테슬라 킬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 공학과 교수는 과거였다면 테슬라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이오닉5의 완성도가 뛰어나 올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전기차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는 테슬라가 아직은 높지만 아이오닉5가 옵션, 차의 완성도, 디자인, 가격 경쟁도에 이르기까지
뒤지지 않는 모델이어서 테슬라의 독주가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2021년을 기점으로 미래차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일본은 전기차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일본 방송에서는 어이없는 주장이 벌어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전세계 전기차 탑10에 일본차 이름이 없다며 의아해했습니다. 그 이후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 자동차가 서양의 게임 규칙 변경으로 궁지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일본이 전기 자동차에서 뒤처졌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전문가는 전기차를 만들 때 제조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객들이 비싸서 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보조금이 없다면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 유럽 각국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자국의 전기 자동차를 응원하면서 일본이 탑을 달리는 하이브리드를 배제시켰다고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에서 일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피해 전기차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유도에서 한판 승으로 이기는 승부가 나다가 프로 레슬링과 같은 유도로 변한 시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선수가 너무 강해서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전기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네티즌들이 이 방송을 보고 정신승리 오지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실제로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자 이에 안주하고 새로운 시대의 전기차 개발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큰소리치면서 개발에 앞서고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올해 중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프로토타입을 출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성 SDI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은 이에 예의주시하며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구부리거나 구겨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것이 앞으로 한국을 먹여 살릴 미래 기술이 될 거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해 향후 웨어러블 기기 전원으로도 쓰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혜진 박사 연구팀은 전고체 배터리를 1mm보다 얇은 두께를 가지면서도 면적이 넓은 형태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얇은 배터리는 독자 개발한 셀 조립 기술을 적용해 구부리거나 구겨도 성능 저하가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1000mAh 용량의 배터리를 1000번 접었다 펴는 실험 결과 처음에 90% 용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발한 김혜진 박사는 안정성이 담보된 차세대 자유변형 전고체 배터리 제조 기술을 확보했다며 웨어러블 전자기기, 무인 비행체, 전기차에 활용되는 중대형 배터리에 적용 가능해 미래 2차전지 산업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향후 10년 내 전고체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맞춰 웨어러블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렇게 전기차에 있어서 전세계 시장을 선도해가며 미래 운송수단의 메이드 인 코리아를 새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드디어 WHO 전문가팀이 중국 우한 수산시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는 WHO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오랜 기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우한 수산시장이 코로나 팬데믹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세계보건기구를 도와 분석 중인 동물학자 피터 다스작은 2월 10일 중국을 떠나기 전 주요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 말했다. 보도했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현재 전세계 전문가들은 박쥐에서 인간으로 가는 명확한 경로가 없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최대 규모의 생물 실험실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박쥐가 탈출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WHO 조사를 함께한 피터 다스작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몇 가지 진짜 단서를 발견했다. 코로나19 발병 직후 수산시장이 문을 닫고 청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물품이 남아있었다. 사람들이 서둘러 떠나면서 장비와 도구를 남겼고 우리는 그것들을 조사했다 라고 전하며 의미심장한 말들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전세계는 또다시 아비규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출시된 백신들이 충분히 커버하지 못할 만한 위협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곳곳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2명이 한 번에 추가돼 누적 50명을 돌파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충격적인 이유는 기존의
기존에 안전하다고 믿었던 백신마저 뚫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옥스퍼드대와 남아공 비트바트 스트란트대의 연구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례 접종하는 것은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증, 중등증 발현을 막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임상시험 참가자 2026명 중 무작위로 이중 맹검 시험을 시행했고 그 결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인 501Y.V2 변종에 대한 면역력이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도 이에 대해 일부분 인정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소규모 1, 2상 시험 초기 자료에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의 우리 백신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시험 참가자가 젊고 건강한 성인이어서 중증과 입원 예방 효과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이들 중 무려 33명의 노르웨이인들이 사망한 가운데 최근에는 50대 미국 의사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16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화이자 백신만을 기다려온 전 세계인들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리퍼블릭월드닷컴은 플로리다 마이애미 출신의 56세 의사가 화이자 백신을 투여받은 지 2주 만에 사망했다.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레고리 마이클 박사가 목숨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심각한 혈소판 감소증의 매우 특이한 사례다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렸던 영국과 미국 백신에 대한 사건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러시아의 백신이 주목을 받으며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때 조롱받았던 러시아 백신이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백신이 됐다. 지난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안전 실험을 마치기도 전에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제는 러시아가 소련 시대 이후 가장 큰 과학적 돌파구를 인류에 제공함으로써 엄청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번 주 랜싯 의학저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백신이 미국과 유럽에서 인정받은 것은 물론 경쟁국인 중국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면서 전 세계가 러시아산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산 백신을 얻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지난해부터 접종을 시작했음에도 아직도 저조한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인 4.3%, 이탈리아 4%, 독일 3.8%, 프랑스 2.9%에 그쳤습니다. EU가 선구매한 백신은 15억 회분에 달하지만 아직 유럽 회원국에 공급된 백신은 1290만 회 뿐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러시아의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라는 파격적인 제목과 함께 러시아의 백신은 91.6%의 높은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중증 사례로부터 완전히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헝가리, 세르비아 등 15개국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했다 보도했습니다. 스푸트니크는 소비에트 연방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띄운 우주 개발 계획을 말합니다. 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와 2호가 발사됐고 다음 해인 1958년 스푸트니크 3호가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공개하며 스푸트니크 V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스푸트니크 V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으로 코로나19 항원 유전자를 인체에 무해한 아데노바이러스 등 다른 바이러스 G형에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입니다. 한국에서 접종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과 같은 방식이죠. 스푸트니크 V는 분말 제품을 보관하면 2에서 8도 사이의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하 70도 초저온 유통이 필수인 화이자 백신보다 운송과 보관이 훨씬 편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그동안 3상 결과는 없는데도 푸틴 대통령이 성급하게 승인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는데 좋은 저널의 리뷰를 거쳐 실렸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스푸트니크 V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전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 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산 백신에 대한 좋은 자료를 접했다.
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스푸트니크 V를 두고 대화한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바로 이렇게 러시아 백신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이미 러시아산 백신 스푸트니크 V의 핵심 생산 거점이 되면서 전 세계인들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의약품 수출업체인 지엘라파는 러시아 국부펀드 RDIF와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을 한국에서 연간 1억 5천만 회분 이상 생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엘라파 측은 최근 러시아 국부펀드와 추가 물량 생산 계약에 대해 논의 중이다. 추가 생산 물량이 늘어나 생산 능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국내 바이오 업체 중 생산이 가능한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꾸릴 계획이다 전했습니다. 즉 러시아 백신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가 폭증할 경우 국내 백신 생산 회사들을 끌어들여 함께 매년 수억 개의 백신을 생산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에 이어 러시아까지 한국을 백신 생산 거점으로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CMO 강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프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긴 했지만 생산 역량이 부족하다. 한국의 위탁 생산을 맡기면 대규모 생산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했고, 러시아 국부펀드 키릴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러시아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기업 덕분에 12월부터 백신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었다. 한국이 아시아의 허브라고 생각한다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누리기 위해 한국과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몽골, 일본, 러시아 광역 전력망인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구축하고 러시아에서부터 북한, 남한으로 이어지는 초대형 가스관 연결, 극동 지역 항만 건설 및 초현대화, 러시아 전체를 한국의 기술력으로 완전히 도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